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더욱 그렇겠지만 딱히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도록 행동하면 서로 나쁠 게 없죠. 이 책에서 언급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나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말입니다. 가끔은 작은 호의와 배려로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나까지 기분 좋아지게 되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세상이 조금씩 행복하게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데일 카네기의 책을 바탕으로 좋은 행동들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상에서도 이런 룰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 무디어져서 더 이상의 배려도 아끼는 마음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초코파이 먹을 때나 하는 말이고요.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래서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렇게 서로가 모두가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방법 같이 알아봅시다. 자, 오늘의 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트 2.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순수한 관심을 보인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5세가 되던 해 50센트를 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다. 나에게 있어서 그 강아지의 존재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강아지에게 티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티피는 길가로 나와서 나를 기다렸다. 그러다 내가 오는 소리를 듣거나 도시락통을 흔들며 달려오는 내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마치 총알처럼 달려와 내 주위를 돌며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티피는 내가 보는 앞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티피는 5년 동안 나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아니,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티피가 같이 할 정도로 그림자 같은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티피의 죽음은 나의 어린 가슴에 평생 사라지지 않는 슬픔을 가져왔다. 티피는 나에게 좋은 친구였다. 티피는 내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다. 티피는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한 헛된 노력에 전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그릇된 노력에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소용없다. 본래 인간이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법이다. 뉴욕의 전화회사에서 어떤 단어가 통화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나라는 1인칭 대명사였다. 조사에 의하면 무작위로 뽑은 500통화 가운데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3,690번이나 쓰였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보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보라.
만약 내가 오늘 밤 죽게 된다면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또 이렇게 반문해 보라.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겠는가? 무조건 상대방을 현혹시켜 그의 관심을 얻으려 든다면 결코 참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참된 친구란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비엔나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엘프레드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은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이 구절만큼 나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은 없었다. 나는 틈이 나는 대로 이 구절을 되풀이해서 음미해 보곤 한다. 나는 뉴욕 대학에서 단편소설 창작법에 관한 강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의 강사는 콜리어스지의 편집장으로 그는 소설책에서 아무 페이지나 펴서 한두 구절만 읽어보면 그 작가가 인간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곧 알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작가가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도 그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편집장은 소설 창작법의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 2번씩이나 강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설교 같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소설가로서 대성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다른 사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소설을 쓰는 것보다도 3배는 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윈저공이 황태자로 있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윈저공은 남미를 순방하기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그러니 남미를 방문했을 때 윈저공의 인기가 대단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가령 어떤 친구의 생일을 알고 싶을 경우 나는 점성술을 봐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의 생일을 알아둔다. 만약 11월 24일이 그의 생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외워두었다가 틈이 생길 때 그의 생일을 메모지에 적는다. 나는 해가 바뀔 때마다 탁상용 달력에 그들의 생일을 모두 적어 놓는다. 이렇게 해두면 그들의 생일을 잊어버릴 염려가 없으므로 그들의 생일에는 내가 보낸 축전이나 축하 편지를 틀림없이 받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뜻밖의 축전에 친구들은 매우 기뻐한다. 이미 기원전 100년 로마의 시인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는 우리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라고 했으며 또한 그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성실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소를 짓는다. 내가 어떤 만찬에 참석했을 때 손님 가운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한 부인과 만나게 되었다. 그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몹시 신경을 쓰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그녀는 호사스러운 검은 담비 가죽으로 된 목도리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팔찌 등 온갖 폐물들로 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얼굴 치장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술과 고집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남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몸에 걸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인 것이다. 찰스 슈바프가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품,
매력, 사교적인 능력이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매혹적인 미소가 훌륭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는 자신의 미소를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인간의 미소는 그보다도 더 값어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얼마 전에 유명 배우 모리스 슈발리에와 반나절 동안을 같이 지내게 되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상당히 실망했다. 내가 상상하기로 그는 매우 상냥하고 재미있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는 매우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나이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가 미소를 짓기 전까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 기막힌 미소가 없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지금도 파리의 뒷골목에서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구를 만드는 몫으로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행동은 말보다도 설득력 있는 웅변이다. 그리고 미소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습니다. 개가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들을 보는 순간 개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깡충깡충 뛰어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개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 눈웃음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는 없다. 그처럼 기계적인 눈웃음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 미소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억지로라도 웃어본다. 혼자 있을 때는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고 아주 행복하다는 기분으로 행동해 본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기분이 되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견해를 소개해 보겠다. 행동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병행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행동의 경우 의지에 따라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감정은 그렇지가 못하다. 감정은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기분이 우울할 때 쾌활함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부러라도 쾌활한 척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쾌활함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기의 기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개개인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나누어진다. 가령 같은 곳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재산과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행복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한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서로의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물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없다. 단지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가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명언인데 내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절실히 깨달았던 점이다. 불과 7센트의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 온종일 땀을 흘리며 힘겹게 일하는 중국인들 가운데도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뉴욕의 번화가를 걸어갈 때 나는 그 중국인들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은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인간이란 자신의 행복해지려는 결심의 강도에 따라 그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것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핵심을 찌른 링컨의 명언으로 얼마 전 나는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뢰를 하나 목격했다.
내가 뉴욕의 롱아일랜드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내 앞에는 30여 명가량의 신체가 부자유한 소년들이 지팡이의 의지에 땀을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등에 업혀 계단을 오르는 소년도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았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들을 인솔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평생 부자유스럽게 지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의 충격을 받지만 차차 그 충격에서 벗어나게 되고 대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쾌활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소년들의 태도에 머리가 수그러짐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야구단의 유명한 삼루수였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보험회사의 유능한 외판원인 프랭클린 베트커의 성공담을 알아보자. 그는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터득하고 있었다. 그래서 베트커는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 방에 들어서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상대에게 감사해야 될 일을 생각해내고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은 후 그 기분이 사라지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길렀다고 한다. 보험 판매원으로 대성공을 거둔 것도 이러한 간단한 기술 덕분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인은 참으로 현명하다. 아니, 처세에 특히 밝다고나 해야 할까? 중국의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다. 미소 띤 얼굴을 지닐 수 없는 사람은 장사할 자격이 없다.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미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미소를 지어라. 이름을 기억한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카네기를 일명 강철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카네기는 강철에 관해서 별로 알고 있는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는 강철왕인 자신보다도 강철에 관해서 몇 갑절이나 잘 알고 있는 수백 명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을 부릴 줄 알았고 그 재능이 그를 부호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는 10세 때 이미 인간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협력을 얻었다. 그가 10세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앤드류 카네기는 토끼를 한 마리 잡았다. 그 토끼는 새끼를 베고 있었기 때문에 곧이어 새끼를 낳았고 토끼장은 새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그러자 걱정이 생겼다. 그의 힘만으로는 토끼들이 먹을 풀을 뜯기가 벅찼던 것이다. 그는 묘안을 짜냈다. 동네 아이들에게 토끼풀을 뜯어오도록 하면서 풀을 뜯어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주기로 약속했다. 그 계획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자기 이름이 붙은 토끼에게 토끼풀을 먹이기 위해 아이들은 열심히 풀을 뜯어와서 먹이고 정성껏 보살폈기 때문에 카네기는 토끼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장성한 앤드류 카네기는 결코 그때의 일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애착을 갖는 인간의 심리를 사업에 이용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가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 기차 레일의 납품권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을 당시 그 철도 회사의 사장은 에드거 톰슨이라는 사람이었다. 이에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한 제철 공장을 세우면서 그 제철 공장을 에드거 톰슨 제철소라고 명명했다.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가 레일의 납품권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여기에 구태여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와 조지 풀먼이 침대차의 판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카네기의 센트럴 운송회사와 풀먼의 회사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에 침대차를 납품하기 위해 서로의 채산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다. 카네기와 풀먼은 각각 유니언 퍼시픽사의 수뇌부와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카네기가 먼저 말을 걸었다. 풀먼 씨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두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풀먼이 의심스러운 얼굴로 반문했다. 그러자 카네기는 평소부터 생각해오던 일을 풀먼에게 털어놓았다. 곧 두 회사의 합병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서로 반목하며 무리하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제휴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열심히 설명했다. 풀먼은 반신반의 아닌 기색이었지만 카네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앤드류 카네기의 설명이 모두 끝나자 풀먼이 물었다. 그러면 새 회사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 작정입니까? 카네기는 선뜻 대답했다. 물론 풀먼 침대차 회사라고 해야죠. 그는 토끼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풀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렇다면 내 방으로 가서 조용히 의논해 봅시다. 풀먼은 카네기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이처럼 앤드류 카네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섣불리 취급하지 않고 존중해 준 데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카네기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이름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보다도 더 바쁜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우연히 마주친 일개 자동차 정비공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기꺼이 시간을 바친 사람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이렇다.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루즈벨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승용차를 제작해준 일이 있었다. 그때 WF 체인벌린이 정비공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차를 대통령 관저까지 직접 배달하였다. 체인벌린은 그때의 광경을 나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대통령께 특수한 장치를 이용한 자동차 조종법을 가르쳐 드렸으며 대통령은 나에게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대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나는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친근한 어투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던져 주셨기 때문에 긴장감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한 후 직접 시운전을 하며 백악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어 영부인과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자동차의 새로운 장치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준 다음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안한 얼굴로 연방준비은행 사람들과 약속이 있는데 30분이나 기다리게 했네 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자고 나에게 양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정비공을 한 사람 데리고 갔었는데 그는 유난히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에게 한번 소개된 뒤로는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단 한 번밖에는 들은 일이 없으신 셈이죠. 그런데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서려 하자 대통령은 그 정비공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며 자기 곁으로 부르시더니 굳은 악수와 함께 치아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칠애가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정비공과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며칠이 지난 후 나와 정비공은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친필로 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바쁘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가장 간단하고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충족시켜 준다는 점이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에머슨의 말처럼 좋은 습관은 작은 희생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길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나는 브릿지 게임에 초대받아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아쉽게도 나는 브릿지 게임을 할 줄 몰랐으므로 우두커니 앉아 구경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처럼 브릿지 게임을 할 줄 모르는 어떤 금발의 부인이 있었기에 서로의 말상대가 될 수 있었다. 카네기 씨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셨다는데 여행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내가 유럽의 여러 곳을 여행했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녀는 내게 여행담을 들려달라는 부탁을 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틈이 나면 여행을 했었는데 내가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 말의 허리를 끊었다. 그러세요? 저도 여행을 좋아한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큰맘 먹고 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그녀는 그녀 부부가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나요? 참 재미있으셨겠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한번 여행해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알제리에 가본 적은 있지만 고작 24시간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부럽습니다. 부인께서 아프리카에 가셨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 후 45분 동안 그녀는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다시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행담을 들어줄 상대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확대시킨 가운데 그녀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다. 최근에 나는 뉴욕의 출판인인 J.W. 그린버그가 베푼 만찬회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일찍이 식물학자와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물에 관한 그의 지식에 매혹되고 말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양귀비와 인도의 대마 또는 감자에 얽힌 놀라운 사실들과 화초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그리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작은 실내 정원에 대해 평소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화초들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질문하자 그가 알기 쉽게 풀어주기도 했다. 그의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던지 나는 10여 명이 동석해 있는 만천의 석상에서의 예법도 잊어버린 채 그 식물학자와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천에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식물학자가 주인에게 나를 칭찬하며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식물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곤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애이다. 나는 그 사람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으며 그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정말로 흥미로웠기 때문이었다. 그 또한 내가 열심히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기뻤고, 우리들이 보낸 시간들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에 해야 할 자기 말에만 너무나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소홀히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세상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리 흔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정신과 의사를 찾곤 하는 것이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링컨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한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워싱턴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링컨의 연락을 받은 친구는 서둘러 백악관을 방문했다. 링컨은 몇 시간에 걸쳐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에 관하여 그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망설이는 자들을 비난하고 노예 해방을 비난하는 각종 서한과 신문 기사들도 읽어 주었다. 몇 시간 동안 혼자서만 이야기하던 링컨은 친구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난 그는 아주 마음이 편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의 말이다. 링컨은 친구의 충고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걱정해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누구나 그렇다. 우리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의 불만을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잔소리를 듣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이런 부류의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며 자기만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낌없이 칭찬하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내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등기부의 담당 직원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편물에 무게를 달고 우표와 거스름돈을 주며 영수증을 끊어주는 등의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 잔뜩 진력이 난 표정이었다. 나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도록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칭찬을 해야 하는데 그에게서 내가 정말로 감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이며 특히 상대방이 초면일 경우에는 더욱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 그에게서 감탄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 편지의 무게를 달고 있을 때 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참 멋진 머리카락을 지니고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그는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으나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뭘요? 요즘에는 아주 볼품이 없는걸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 전에 그의 머리카락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멋진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고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챈 그의 기쁨 또한 큰 모양이었다. 우리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나는 어느 공개석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자 내 이야기를 듣고 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그 사람을 칭찬했는지를 물어왔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칭찬을 했냐고 묻는다면 참으로 쑥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꼭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속이 시원해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은 나 역시도 대가를 바라고 있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돈으로도 못 사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아무런 부담감도 심어주지 않았다는 후련한 기분이다.
난 그것을 얻었으며 그 기분은 언제까지나 즐거운 추억으로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충실히 따르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분쟁은 피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친구들이 늘어나고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법칙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또한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의 인정과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보다 어떤 점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 손에 꼭 휘어잡으려면 상대방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가를 인정해주고 그 점을 상대방이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누구나 사람은 나보다 어떤 점에서는 우수하고 또 배울 점이 있다. 그런데 보기에도 딱한 것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아무런 장점이 없으면서 그로부터 오는 열등감을 터무니없는 자만이나 거짓말로 얼버무리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모습을 오만불손한 인간들, 보잘것없는 것을 내세워 천사라도 통곡할 만한 거짓말을 태연히 하게 일수인 자들아 라고 표현했다.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먼은 활동사진 제작에 불가결한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엄청난 부를 이룩한 세계 유수의 대실업가이다. 그렇게 큰 사업을 이룬 사람인 그도 여러분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찬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이스트먼은 로체스터의 이스트먼 음악학교와 그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극장 킬본홀을 건설 중에 있었다. 이때 뉴욕의 고급 의자 제작 회사를 경영하는 제임스 애덤슨 사장은 이 건물들에 설치할 좌석의 주문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애덤스는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부탁하여 이스트먼과 로체스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애덤슨이 그 건축가와 함께 약속한 장소를 찾아가는 중에 건축가가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당신이 주문을 꼭 맡고 싶다면 이 말을 명심해요. 당신이 이스트먼의 시간을 5분 이상 잡아먹는다면 성공할 가망성은 거의 없어요. 이스트먼은 성질이 까다로운 분이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싫어하니 빨리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애덤스는 그 말에 따르기로 작정했다.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이스트먼은 책상 위에 산적해 있는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곧 이스트먼이 고개를 들고는 건축가와 애덤슨 쪽으로 걸어오면서 말을 걸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찾아오신 용건은? 건축가의 소개로 인사를 마친 애덤스는 방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아까부터 저는 이 방의 훌륭한 시설과 장식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방에서 일을 하면 기분도 좋고 능률도 오를 것 같군요. 저는 실내 장식이 전문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방을 완성한 당시의 일이 생각납니다. 완성되고 나서는 무척 기분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일이 바빠서 이 방이 좋은 것도 잊고 지낼 적이 많답니다. 애덤스는 판자벽을 손으로 매만지면서 말했다. 이건 영국산 참나무로 만들었군요. 이탈리아산 참나무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만져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스트먼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죠. 나무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가 특별히 나를 위해 골라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트먼은
방의 색채와 조각된 장식품, 그 밖에 자신이 고안해낸 발명품 등을 애덤슨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다. 두 사람은 공들여 꾸며진 실내의 구조를 두루 살피고 나서 창문 밖의 풍경을 내려다 보았다. 이스트먼은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이 건립한 제반시설에 대해서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다. 애덤스는 이스트먼이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아동병원, 양로원 등의 그의 재산을 이용하는 이상주의적인 행보와 공헌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했다. 이윽고 이스트먼은 유리로 된 상자를 열고 그가 최초로 손에 넣었다는 사진기를 꺼냈다. 어느 영국인으로부터 사들인 발명품이었다. 애덤스는 이스트먼이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 고생스러웠던 일들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러자 이스트먼은 가난했던 소년 시절을 회상했다. 자기가 하루에 50센트의 급료를 받고 어느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홀어머니가 싸구려 하숙집을 어떻게 경영했는지를 실감나게 들려주었다. 빈곤의 공포에 밤낮 시달려온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타파하고 어머니를 중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릴 것을 결심했노라고 말했다. 애덤스는 투명 필름을 개발할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이스트먼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으며 화학약품이 작용하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이용해 수면을 취하면서 밤새워 실험을 했었다고 말했다. 때로는 72시간 동안 잠잘 때나 일할 때나 같은 옷을 입은 채로 지냈다는 등 이스트먼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애덤슨이 이스트먼의 방을 방문한 것은 10시 15분이었다. 5분 이상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미리 들었음에도 이스트먼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벌써 2시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날 줄을 몰랐다. 이스트먼이 애덤슨에게 말했다. 오래전에 일본을 여행할 때 의자를 하나 사왔는데 너무 오래돼서 페인트가 모두 벗겨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페인트를 사다가 내가 다시 칠을 했습니다. 어떻소? 내가 페인트 칠한 솜씨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 집으로 가셔서 점심 식사나 같이 하고 그 의자를 보여드리죠. 이스트먼이 애덤슨에게 보여준 의자는 1달러 50센트 정도 하는 싸구려여서 억만장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는데 자기 손으로 페인트를 칠했다는 것이 큰 자랑인 모양이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9만 달러어치나 되는 의자의 주문은 과연 누구의 손에 맡겨졌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이스트먼과 애덤스는 평생 친구가 되었다. 우리들은 훌륭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진 찬사의 법칙을 먼저 자기 가정에서부터 실험해 볼 일이다. 가정만큼 이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으며 가정만큼 그것이 등한시 되는 곳도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그거면 되는 거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순수한 관심을 보여라. 미소를 지어라. 이름을 기억하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상대가 몰두해 있는 화제를 말하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였습니다. 뒷부분에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가 몰두해 있는 화제를 말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는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상대가 몰두해 있는 화제를 말하라 이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서 나를 대하는 상대방을 나쁘게 대할 이유가 없겠죠. 또 잠깐의 만남뿐이었는데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라는 건 당연한 일일 거고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래도 꼭 참고 상대방의 말을 쭉 들어주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괜찮다 싶어질 겁니다. 저도 원래 말이 좀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인데 언젠가부터 자꾸 내가 꼰대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을 하는 대신에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혹여라도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주로 듣는 쪽이 되면 그럴 일도 없고 듣다 보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장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입 빨린 소리가 아닌 진심으로 그를 칭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호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데일 카네기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혹시 데일 카네기가 놓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배워보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